자, 이번 문제는 금융론 관련한 문제인가요? 그래서 금융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답은 1번 뽑아놨죠. 그래서 엄청 길어요. 길어가지고 이걸 다 읽으면 말립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제일 뒤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건 실체 회사에 해당이 된다. 해서 명목 회사에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는 거여서 모듈들처럼 또박또박 읽게 되면 뒤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넘기는 게 아니다. 최근 문제에서 소유권을 넘기고 생활비를 받는 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코픽스 지수라고 하는 거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출제 오류가 나서 개판 읽어보지 말라고 특이한 거 읽어보지 말라고 유행수를 바라지 마시라고 이게 23회인가 24회 때 마지막 나왔던 지문이고 그 후도 전도 30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된 이자율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담보대출은 그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교하면 고정금리가 금리가 더 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정금리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차입자는 그대로 떠안고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차입자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게 될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고정금리가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테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 바로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고 이런 것들 가지고 쟁점 두 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답은 1번. 그래서 자 일단 다시 갑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요. 기업 구조 조정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첫 번째 논의 포인트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 지점 직원 등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실체 회사. 그러나 지점 직원 등이 없는 것을 바로 명목 회사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것. 또 하나가 5억에 70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천에 35니까 3억에 50억. 뭐가 5억이고 뭐가 70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5억에 70억 해서 하나가 뭐가 있더라? 용어가 최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70억이 되게 될 테고 설립자본금이 뭐가 된다? 5억이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설립자본금 시옷 나와 있죠? 최저 자본금 치읓 나와 있죠? 뭐가 앞이야? 시옷이 앞이야. 그러니까 이게 5억. 아니 이제 내릴 게 없거든. 내릴 게 너무 이건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얘기는 여러분 자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금융론 파트에서 지금 내릴 게 지금 진짜 없어. 해도 너무해. 내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자료 기준 41페이지 4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이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설립이 먼저 있잖아. 시옷이 먼저 있고 최저가 치읓이 제일 뒤에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쪽 자 이게 5억이고 최저 자본금이 70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릴 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많이 내서 아마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것들이 장난치려면 최저 자본금하고 설립 자본금 이 용어를 바꿔치기 해서 낼 수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 제가 이 파트를 보면서 우리 지금 이제 요약된 40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걸 벗어나는 지문, 뭐 현물 출자 허용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게 대부분이야. 한 90% 정도 지문을 다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를 내려고 머리를 짜매고 아무리 싸매봐도 이제 진짜 다 같은 문제. 그럼 같은 문제 내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이 미친놈들이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이라는 용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5억에 70억, 3억에 50억은 외웠는데 뭐가 시옷이 앞에 있다, 치읓이 뒤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해 주실 것.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당의 상환 방법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간 상환은 원리금 상환에 점차 감소하게 될 테고요. 대출 잔액도 당연히 어떻다?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같은 경우 매기수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고, 자, 대출 잔액 등은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2번이요. 니은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원금 상환액 점차 감소. 이거 틀렸죠? 초, 이, 후, 원.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은 항상 동일한데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자, 점증 상환 방식,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1번 틀렸죠? 이자 상환액은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어,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해서 요건 뭐 진짜 지겹게 한다. 그 다음 이슈, 부동산 금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CMO, 다양화라고 하는 거. 자, 다른 것, 단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MPB라는 거.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 자, 그 다음에 MPT에서는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지분권 자체를 투자자에게 아예 통째로 넘기는 것을 MPT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MBB는 각종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하락 시, 자, 사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게 그 당시에 답이 됐던 거 제가 바꿔봤고요.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슈가 그거지. 내 금리가 5%인데 시장 금리가 4%가 되게 된다. 시장 금리가 6%가 된다. 그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져보는 게 편해. 시장 금리가 내 금리보다 높아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시장 금리가 4%가 되게 되면 나는 이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다음 5번인가요? 2차 저당 시장이 아니라 이건 이제 1차 저당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의 간에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이것은 1차 저당 시장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 2번 지문이요. 지역분석. 자, 지역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순서도 이미 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요거 당연히 옳은표.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 요거 30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 구체적인 가격을 획정하는 과정,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개별 분석. 답은요 5번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하고 뭐로 구분한다? 유사 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제일 뒤에 키워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 당시에 과거에 이제 이걸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얘기하고, 유사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답은 몇 번이었었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 다시 책에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건 좀 오래전 문제 패턴인데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해서 먼저 토지 가격, 여러분 자료 46페이지. 토지 가격과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세 개 뼈대 잡아주셔야 돼. 해서 토지 가격,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토지 샘플 뽑아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이걸 비교 표준지라고 부르게 될 텐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는 키워드가 재지기, 7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 그래서 제공, 지표, 기준. 근데 주의하실 게 주택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포인트. 주택이란 것은 바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문제로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제지기라고 하는 거, 자 제지기, 제공, 지표,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의 기준 등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고요. 출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미 있는 토지에서는 굳이 개별 공시지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책에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30일 내 이의신청, 이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30일 내 이렇게 합니다. 한편 단독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대별한다. 그래서 표준주택이 뭐냐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 중에서 이걸 가지고 단독과 공동 중에서 또는 공동 중에서 이런 개수작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 신청 국토부 장관이 할 테고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 가격. 출제 포인트 표준주택 가격은 그냥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게 된다. 이게 출제센터. 마지막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자 그래서 제기라고 하는 거 제공, 지표, 제공, 기준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해서 문제가 보니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끄트머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게 된다. 오른표. 2번 지문이요. 개솔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할 항목이 뭔지 이런 것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할 항목이 뭔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골라라?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예, 그래서 아마도 옳을 겁니다.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3번 지문 표준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된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시군구청장이 돼야 되죠. 답은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5번 지문요. 국토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종합적으로 가격을 고려한다. 큰 의미는 없는 지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답은요. 지금 4번. 그리고 출제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번 같은 지문에 절대 현혹되지 말자라고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 이미 나왔던 문제고요. 그럼 전체 한번 보려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임대료 평가는 주된 평가 방법은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비준 임료라고 니은번은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하고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적산법, 기기필, 수익분석법, 순필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수익분석법 가야 되죠. 환가분임이라고 해서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이었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수익분석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의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나왔고요. 전에 이제 그 전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가액의 평가 방법. 자 원가법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괄호 넣기로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문 형태로 쭉 깔아버리면서 또 괄호 넣기 형태로 또 구성하더라도 그게 똑같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전체 그룹 이 중에서 임대료 산정하는 임대료 평가는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자 요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상가액 조정에서 이걸 자 다시 한번 보는 이유가 작년 문제에서 가중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죠.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죠. 건물 같은 경우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은 원가법을 적용한다. 그에 대해서 집합 건물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또는 과수원 뭐 이런 거 동산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 무형의 자산 저작권 이런 것들은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임대료 평가할 때 앞에서 보는 거 주된 평가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라든가 적산법은 간접적 방식.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 사례 비교법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을 주된 가중치를 두겠지만 부종된 감정 평가 방법도 일정한 가중치를 둬서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시선 가액의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거래 사례라고는 나와 있죠. 그럼 굳이 생각하면 비교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조성 비용 원가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수익 방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비교 방식이 0.5가 될 테고 원가가 0.2가 될 테고 임대료 수익이 0.3 계산하게 되면 1억 1200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문 형태가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30회 때는 이걸 문장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가중치라는 표현 대신에 단순 산술 평균만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30회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다시 이제 이런 과거 형태 문제, 계산 형태 문제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뒤쪽은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숫자 안 바꾸치기 했어요. 그냥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의 감정 평가를 구하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요소냐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해서 비준 가격에 있어서는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있었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요거 작년에 나왔던 주제인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급 해서 자 거래사례 비교법 해서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사례 토지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토지 면적이 좀 달라지고요. 용도 지역 똑같습니다. 해서 사례 가격 3억 출발합니다. 해서 먼저 3억이라는 금액이 사례 가격이 될 테고 사정 보정치 찾아봐야 되죠.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자 4%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04를 곱하면 될 것이다.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인근 지역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아까 유사 지역에 있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별 요인 5% 열세. 그럼 얼마? 0.95 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아직 남아있어. 면적이 남아있어. 면적이. 자, 지금 사례분의 사례분의 대상이거든요. 사례가 얼마? 자, 지금 100제곱미터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얼마? 120 해서 1.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되나요? 한 3억 5천 넘나요?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덩치 큰 거 있잖아요. 덩치 크든 말든 간에 이 내용을 쫓아가버리면 말리는 거야. 항상 말려. 아까 우리가 저거 입지계수 할 때도 막 내용을 읽어버리면 정신이 없어져. 그냥 무조건 공식을 떠올리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그 수익 가액을 구하시오. 해서 자, 이 수익이 언제 발생한다고? 미래 발생합니다. 현재 값으로 환원해주고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 투자론 할 때는 할인이라는 용어를 썼었고 여기서는 환원 이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기본 공식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환원 이율. 그래서 자 환원 이율은요 지금 최근에 안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다른 문제 보면서 부채 감당법에서 부대저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달라.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요거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반드시 그거 묻는 문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지금 보니까 순영업소득은요 일단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게 되면 5%가 되니까 얼마?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영업 경비 보니까요. 유지 관리비 얼마? 150만 원. 유요제라고 해서 화재 보험료도 뭐가 된다? 유지 관리비 해서 100만 원. 그래서 250 빼게 되면 나머지 없어요. 개인 업무비 이런 거 없어. 상상하지 마셔요. 상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대입해야 된다. 유요제가 유지 관리비라고 자 유요제가 영업 경비 보험료.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 4,500이 되게 될 것이고요. 환원이율은 대놓고 주고 있습니다. 5%. 그러면 어떻게 돼? 0.05. 자 퍼센트 나오게 되면 항상 소점 치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부엌이 나와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감정평가업자 끝머리 가야 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 있는데 외울 건 아니다. 자, 답은 겁나 쉬웠었죠? 시장가치. 자,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답은 2번이고요.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등을 그대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할 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주의하실 거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집에 가시려고 하나 남아있지. 여기서 이제 꼭 하나 기준을 기억할 게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혹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제일 짜증나는 지문이 이 지문이야. 특히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두 가지 용어를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혹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